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는 기초생명과학 연구를 하고 또 신약 개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백인화입니다. 이렇게 배움의 열정이 큰 학생들을 보니까 제가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제 67회 드림 렉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은 바로 바이오 의약품의 혁신, 융합의 힘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혁신 융합까지 제가 다소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강연 제목을 만들었지만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두 단어 행복과 건강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생물이 아니다 보니까 생물체다 보니까 항상 건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이제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체력적으로 무리를 한다거나 하면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기 쉽잖아요. 근데 감기하면 그 떠오르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기침, 코 막힌 콧물. 맞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열도 나고 그리고 두통이 있죠. 그리고 오한이 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호흡기 증상으로 콧물, 코 막힘, 뭐 기침, 재채기, 가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 걸렸을 때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어떤 약 드세요? 네, 맞아요. 그 종합감기약을 찾아 먹잖아요. 근데 종합감기약 그 먹을 때 혹시 그 뒷면에 있는 유효 성분 그 확인하고 드신 분 있어요? 맞아요. 아세트아미노펜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물론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유효 성분이 뭐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먹긴 어려운데요. 이게 제가 상비약으로 갖고 있는 종합감기약을 한번 이렇게 찍어 본 겁니다. 바로 여기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죠. 그리고 구아이페네신, 슈도에페드린, 덱스트로메톨판, 그리고 클로르페니라민과 같은 다양한 유효 성분으로 종합감기약이 들어있어요. 이제는 이 각각의 성분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이 잘 얘기했듯이 바로 종합감기약에는 해열 진통제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해열 진통제 하면 타이레놀 먼저 떠오르시죠? 그 타이레놀의 그 유효 성분 조그맣게 여기 보이시면 네. 여기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바로 타이레놀의 유효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종합감기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보통 소염 진통제를 먹는데 그 소염 진통제 보통 에드빌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 에드빌의 유효 성분인 이부프로펜도 그 종합감기약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 증상들 있죠. 이처럼 그 이제 충혈을 제거할 때, 코막힘을 제거할 때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슈도에페드린도 종합감기약에 있습니다. 또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진해제로서 덱스트로메톨판 그리고 가래를 이제 제거해주는 거담제 구아이페네신 그리고 감기랑 뭐 비염 알러지 증상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뭐 클로르페니라민 등 이 모든 유효 성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분 하나하나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화학 구조식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유효 성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아까 여기 이제 벤젠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유효 성분들은 이런 탄소, 산소, 질소, 수소와 같은 몇십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화합물입니다. 즉 그런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에는 20개의 원자, 그리고 덱스트로메톨판 경우에는 4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량이 작은 저분자 의약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효 성분들은 화학 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화학 의약품 혹은 합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약들이 바로 이 저분자 의약품, 화학 의약품인데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항생제입니다. 대표적인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인데 20세기 초반으로 가볼게요. 제 1차 세계 대전 때 실제 전쟁 중에 사망한 병사가 그런 전쟁 중에 생긴
피부 감염이나 그런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더 많았다고, 병사 수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에 그 미생물학자들은 세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제 개발 연구에 굉장히 이제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고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제 20세기 초반의 미생물 학자이고 바로 포도상 구균을 연구했어요. 근데 보통 세균을 연구할 때 우리가 세균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 세균을 키우는 방법이 이런 접시에다가 키우거든요. 근데 이 접시 뚜껑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접시 뚜껑을 덮고 이제 세균을 키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알렉산더 플레밍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는데 뚜껑을 덮지 않고 간 거죠. 그래서 휴가를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이제 세균 콜로니인데, 아, 세균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뚜껑을 닫지 않아서 이렇게 곰팡이가 폈네라고 실망했어요. 근데 실망도 잠시, 접시를 보니까 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네. 여기 푸른 곰팡이 주변에 그 동글동글한 세균 콜로니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균들은 푸른 곰팡이가 좀 떨어진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은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그 무언가를 분비한다,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의 연구 끝에 그게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로 개발되었고요. 그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1945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이제 페니실린 덕분에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흔히 실수가 만든 기적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자 이 페니실린이라는 저분자 의약품의 예를 가지고 왔고요. 또 저는 페니실린은 끊임없는 노력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정말 그 세균 연구에 매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 접시를 보고도 그러한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감기약의 유효 성분과 그 페니실린의 예로 바로 의약품의 한 축인 저분자 의약품, 화학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바이오 의약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바로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바이오 의약품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바이오 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보건 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정의가 다소 어려운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생물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단백질, 물, 지방, 지질도 있죠. 네. 탄소요? 네, 탄소라는 원자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 그 단백질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 우리 생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와 또 세포에서 유래한 물질, 그리고 DNA와 RNA를 포함하는 핵산, 단백질, 그리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원료로 개발된 것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앞서 이제 감기의 유효 성분으로 보여드렸던 것들은 저분자 의약품이었는데, 이런 생체 물질은 굉장히 복잡한 고분자 생체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의약품과는 다른 그 종류에 해당되고요. 이러한 이제 세포나 DNA, 단백질 이런 거는 원래 우리 생체 물질이고 생체에서 기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의약품으로 이용하면 부작용이 적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습니다. 생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생체 밖에서 대량 생산하기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했고, 또한 온도, 습도, 빛과 같은 그런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생체 물질이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바이오 의약품으로 개발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이러한 세포, 핵산, 단백질들이 바이오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었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 호르몬이에요.
여러분들 다 점심 식사 하셨잖아요. 이제 점심 밥을 우리가 먹으면 밥에 있는 포도당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가서 혈액의 당 수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은 일정 정상 범위 혈당이 수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밥을 먹었으니 그 신호에 반응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 수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거나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로 혈당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 계속 혈액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 못해서 이제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그래서 바로 당뇨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치료하면 우리가 어떤 걸 약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인슐린이죠. 제 기능을 하는 인슐린을 이제 약으로 쓰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치료제로 쓸 인슐린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동물이라는 걸 나왔는데 바로 맞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실제로 도살장에서 소와 돼지의 췌장을 얻어다가 이렇게 소와 돼지의 췌장을 얻어다가 이 췌장 조직을 갈아서 그 췌장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 인슐린을 침전시키고, 또 우리 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깨끗하게 정제가 돼야 되겠죠. 정제를 해서 이렇게 유리병에 담아서 바로 인슐린이라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나마 소와 돼지의 인슐린이 사람의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인슐린 치료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하지만 2톤의 돼지 췌장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슐린의 양은 단 200g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돼지와 소와 같은 동물에 의존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1970년대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개발되면서 인슐린 제조 공정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의 핵심은 바로 유전자를 이렇게 자르고 붙여서 새롭게 재조합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란 유전자에 동그란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가 있는데 두 유전자를 이렇게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동그란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동그란 유전자는 세균의 특수한 유전자로 플라스미드라고 불리는데, 이 유전자를 세균 안에 넣어주면 세균은 이 유전 정보를 읽고 그 유전 정보가 담고 있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세균한테 이 인슐린 유전자, 제조합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주면, 이 동그란 플라스미드를 넣어주면 세균은 그 정보를 읽고 인슐린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균을 바로 인슐린 합성 공장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세균은 바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의 증식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 20분에 한 번씩 증식을 합니다. 그럼 1시간이 지나면 개체수가 바로 8배가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대장균이 증식함에 따라서 인슐린 합성 공장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든 제조합 인슐린 DNA와 바로 살아있는 인슐린 합성 공장 대장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소와 돼지의 췌장을 얻어다가 만들었던 인슐린이 아니라 그냥 이제 대장균을 배양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2년 첫 번째 유전자 제조와 바이오 의약품인 사람의 인슐린, 휴물린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은 정말 그의 큰 장점은 응용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슐린의 경우에는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번 그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넣어줘 볼게요. 그럼 이제 대장균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까요? 그쵸,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요. 그래서 3년 뒤인 1985년에 사람의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프로트로핀이 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져 승인을 받았고요. 1997년에는 사람의 성장 호르몬과 같은 유전자 제조합 단백질인 뉴트로핀이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장균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데 대장균은 좀 능력치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이 붙어서 당이 결합된 상태에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백질을 당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근데 대장균은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그 당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조금 더 능력치가 높은 또 다른 새로운 단백질 합성 공장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귀엽게 생긴 그 차이니스 햄스터
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차이니스 햄스터의 난소 세포인 이 촛새를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합성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생명과학 연구나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합성에 많이 쓰이는데요. 촛셀의 특징인 바로 빠른 성장과 높은 단백질 생산성 때문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촛셀은 대장균과 다르게 단백질에 당을 붙일 수가 있어서 당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1989년에 바로 사람의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에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가 뭐죠, 여러분? 네, 헤모글로빈을 갖고 있는 세포가 바로 적혈구잖아요. 그 적혈구의 수가 감소하거나 혹은 적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빈혈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에리스로포이에틴 바로 이 호르몬은 우리 몸한테 적혈구를 만들어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일부 빈혈 환자한테는 바로 이 에포젠, 에리스로포이에틴이 빈혈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의 한 종류인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지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바로 세포배양 의약품 중에 하나인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항체 치료제가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항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항체의 구조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Y자 모양의 단백질이고요. 이 Y자 위 양쪽 옆이 바로 항원을 인식하는 부위입니다. 항원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제거돼야 되는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그림은 항원과 항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봤을 때 하나의 항원은 여러 종류의 항체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항원의 이 오른쪽 부분은 빨간색 항체와 그리고 항원의 그 왼쪽 부분은 파란색 항체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항체는 하나의 항원 부위밖에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항체는 바로 이 빨간색 부위와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의 특징을 항체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결합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항체는 굉장히 그 표적화되어 있어요. 딱 한 부위만 결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런 병원 질환을 유발하는 항원을 타깃하는 표적하는 그런 항체를 의약품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파란색 항체 혹은 빨간색 항체, 이 한 종류의 항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 기술은 바로 1975년에 밀스테인과 코올러 그룹에서 나온 하이브리도마라는 기술인데요. 여러분들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들어보셨어요? 바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바로 전기와 그 가솔린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이브리도마 세포 역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체를 생산하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증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계속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세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브리도마를 통해서 이 한 종류의 항체인 이 빨간색 항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도마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이브리도마의 증식 능력은 여러분들 그 무작위적으로 컨트롤되지 않고 증식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암세포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도마의 첫 번째 세포는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포는 바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플라즈마 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두 세포를 융합해서 만든 세포가 바로 하이브리도마 세포고요. 그 세포가 대량으로 한 종류의 항체를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항체 치료제는 바로 이 하이브리도마 기술을 통해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승인된 리투산이라는 그 항체 치료제는 항체의 이름이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리투시맙인데 그럼 이 항체가 인식하는 항원이 있을 텐데 그 항원 단백질이 바로 CD20라고 불리는 단백질이에요.
보통 혈액 암세포에 CD20가 과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액 암세포가 CD20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리뚝사는 혈액 암 치료제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예를 살펴보면 1998년에 승인된 바로 헐셉틴이라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 헐셉틴의 항체 이름은 트러스트주맙이고요. 트러스트주맙이 인식하는 항원의 이름은 헐2인데 이 헐2는 유방암 세포에 많이 발현이 되어 있어요. 유방암 세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헐셉틴은 유방암 치료제로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발된 항체 치료제가 여기 키트루다인데요. 키트루다도 역시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항체 이름이 있겠죠. 그 항체는 펜브롤리주맙인데 이 펜브롤리주맙이 타깃하는 결합하는 항원은 PD1이에요. 근데 PD1은 암세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갖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그래서 이 항체 치료제는 이 PD1에 결합해 그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빨리 암세포를 죽여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 항체 치료제는 항체 치료제라고도 불리지만 바로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는 현재 흑색종 치료에 임상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이 항체 치료제라고 했는데요. 일단 2017년에 미국에서 처방된 탑 10 상위 10개의 의약품을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절반 정도가 여기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의약품이 바로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인 항체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다음 그래프는 좀 복잡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X축, 바로 그 연도, 시간을 뜻하고요. 그 Y축은 바로 시장 가치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도마 기술이 1975년도에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그 항체 치료제의 그 시장 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계속 빠르게 성장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 항체 치료제의 예상된 시장 가치가 무려 3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인 항체 치료제는 우리 그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워낙 효능도 좋고 그리고 항체 치료제가 딱 한 부위만 표적해서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좀 적기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항체 치료제를 좀 변형한 차세대 항체 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체를 설명할 때 설명드렸던 항체의 특징이 바로 항체의 특이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는 이 항체의 팔을 이 Y자의 팔을 하이브리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팔은 항원 1을 오른쪽 팔은 항원 2를 인식하도록 서로 다른 항원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서 바로 이중 항체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항체 치료제만 써도 두 개의 항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차세대 단일 클론 항체는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항체에 이런 연결고리 링커를 통해서 약물을 붙여줍니다. 그럼 이 항체에 의해 인식된 세포는 이 약물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만 있을 때보다 약물이 접합되었을 때 세포가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에서 이 ADC, Antibody Drug Conjugate를 개발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바이오 의약품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탄생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과 그리고 세포배양 의약품 중에 하나인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어떤 의약품인지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생물학적 제재 중에 하나인 백신입니다. 백신을 제가 설명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들 예상하시겠죠? 바로 이제 백신 하면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떠오릅니다. 2023년 9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만 7억 7천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가 7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정체 모를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었는데요. 그 공포에서 우리를 구해줬던 것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슈가 되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쓰인 mRNA 백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RNA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RNA를 보면 그 mRNA는 RNA의 한 종류인데 여기서의 m은 바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거나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 다 온라인 메신저 사용하잖아요. 바로 그 메신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로 mRNA. 그럼 보통 이제 메신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또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자, 메신저가 mRNA인데 mRNA는 바로 DNA로부터 정보를 메시지를 어디로 바로 세포의 단백질 공장인 라이보솜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메시지를 단백질 공장으로 전달한다는 거기 때문에 뭔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mRNA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단백질 생산 레시피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그 mRNA 백신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까요? 즉 어떤 단백질의 그 생산 레시피를 전달할까요? 코로나19 항체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생겼는데 라틴어로 왕관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왕관 모양을 이제 나타내는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 스파이크 모양의 그 단백질인데 그래서 그 단백질을 우리는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그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은 바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 코로나19 mRNA 백신은 바로 이 스파이크 프로틴의 생산 레시피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mRNA 백신을 접종받아요. 그러면 우리 몸 안으로 mRNA가 들어오겠죠. 그 mRNA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합성 레시피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mRNA의 수신자가 여러분들 뭐였어요? 리보솜이죠. 바로 단백질 합성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mRNA가 세포의 단백질 합성 공장으로 가서 그 단백질 합성 공장은 그 백신 mRNA를 읽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몸은 원래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스파이크 프로틴은 우리 게 아닌데 들어왔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우리 몸의 면역 단백질이 뭐였죠, 여러분들? 항체죠. 따라서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바로 항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면역 체계는 굉장히 똑똑해요. 한 번 들어온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기억하고 있는 면역 기억 세포를 만듭니다. 우리가 mRNA 그 백신을 접종받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에 대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억 세포가 재빠르게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스파이크 프로틴에 대한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제가 이게 스파이크 프로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는 빨간색 단백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가 그 상호작용을 막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면역화되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코로나 백신, mRNA 백신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임상에 쓰이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게 모더나의 mRNA 백신의 실제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X축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mRNA 백신을 2번 접종 받는데요. 이 2번 접종 받고 난 다음에 일자를 말하고 이 Y축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코비드 19 그 발생률을 말해요. 보통 이제 임상 시험을 할 때 실제 mRNA 투약군과 그리고 이제 대조군으로 위약군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 보라색이 바로 위약군이고 이 황토색, 이 주황색의 그래프가 바로 mRNA 백신을 접종받은 그 투약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mRNA 백신을 접종받은 그 그룹에서 훨씬 더 발생률이 적다라는 결과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엄청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mRNA 백신이 효능이 있을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유효성은 94.1%로 확인이 되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고 2021년 초에 임상에서 이제 접종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제 mRNA 그런 백신이 개발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기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하나의 기술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mRNA 백신이야말로 여러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mRNA가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mRNA에 넣는 그 정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mRNA 그 단백질 합성 레시피는 그렇게 안정한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접종을 받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단백질 합성 공장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mRNA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mRNA의 안정성을 높여주려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mRNA 자체가 접종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질 보호막에 쌓여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보호막이 작은 입자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 LNP 기술도 이 코로나 mRNA 백신 개발의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mRNA 백신이 쓰이려면 mRNA가 대량 생산돼야 되기 때문에 mRNA의 대량 생산 기술도 필요했고요. 또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임상시험이 진행이 돼야지 거기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고 바로 우리한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상 전문가들의 그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모이고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mRNA 그 백신입니다. 이렇게 높은 유효성과 신속한 제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응용력이 무한으로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mRNA 백신이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 mRNA 백신을 운반하는 차량이 이제 특수해야 된다. 초저온 차량이다라는 걸 보셨을 텐데요. 제가 mRNA가 원래 그 안정하지 않은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조가 된 상태로 그대로 우리 몸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된 채 운반시키기 위해서 이 초저온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럼 얼마만큼 mRNA를 접종받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면역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겠죠.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mRNA 백신이 그 첫 mRNA 백신이라고 했는데 그게 2021년 초반에 이제 접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2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mRNA 백신에 대한 장기 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부족하고요. 또한 새로운 그런 의약품 모달리티이기 때문에 이 mRNA 백신과에 대한 그런 규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유전자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가장 최근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이름으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 제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하나의 기술도 물론 이 중요하지만 여러 개의 그 학문에서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이 되어 그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저분자 의약품을 시작으로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말 앞으로도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장균하고 그 초셀 이 두 가지가 이제 빨리 생산이 되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세포 같은 거를 활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까요?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의약품을 대량으로 그 합성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단백질 공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런 공장의 필수 조건은 증식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만큼 또 단백질도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세균이 이제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차이니스 햄스터의 난소 상피 세포인 초셀이 그런 유전자 제조와 단백질 의약품을 합성하는 공장으로 쓰이게 된 것은 사실 이유는 조금 우연적인 이유예요. 그 어떠한 과학자가 그 난소 세포를 썼는데 그게 증식이 빠르고 단백질을 잘 만든다는 우연적인 이유 때문에 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생명과학 연구에서 우리가 연구할 때도 단백질 합성을 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그 단백질 합성 공장은 바로 곤충 세포 있죠. 인섹트셀. 그 곤충 세포 역시 그 단백질 합성 공장으로 사용이 되고요. 또한 그 효모 있잖아요. 우리 빵을 만들고 또 술을 만드는 그 효모 세포 역시도 또 단백질 합성 공장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 세포가 사실은 생명과학 연구 혹은 의약품 그 제조와 의약품 합성에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에서 그 희귀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에 관련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회사들이 이게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걸린 사람들의 수가 적으니까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그 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거기에 들어간 돈을 빼서 이제 그런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맞는지와 만약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회사라는 건 바로 이윤을 이제 창출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약품이 얼마나 이제 시장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시작을 하겠죠. 의약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네, 희귀병은 이제 이제 정의 그대로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이제 의약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임상에서 쓰이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제 희귀병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희귀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개발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면 좀 약간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빠르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한 희귀병 그 치료제 그 희귀병 그런 그 이제 조직들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기금을 모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이제 회사들도 희귀병 치료제를 이제 개발에 소극적이기보다는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제가 설명을 이제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한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는 희귀병 질환에 빠르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 자체가 한 질환을 타깃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기술을 조금만 변형해 주면 뭐 A라는 질환, 또 B라는 질환, C 질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희귀병이라면 이제 희귀병이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제로서 이제 개발될 길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그 mRNA 백신을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 모더나나 화이자 그런 세계적인 그 다국적 기업들에서 mRNA 백신 말고 전 세계적으로 따라가는 트렌드나 아니면 그런 기술이라는 걸 또 주목할 만한 기술이란 게 있을까요? 그 백신의 개발에 뭐 다른 기술이 있냐라고 여쭤보신 걸까요?
네. mRNA 백신은 사실 그 mRNA 백신이 딱 하고 등장한 건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mRNA, RNA를 이제 의약품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제 그걸 이제 의약품 혹은 백신으로 개발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했던 거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약점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RNA가 안정한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안정하게 만들지 가 가장 관건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초저온 장비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이제 합성해서 대량 생산한 mRNA를 어떻게 운반하고 유통해서 그 환자 혹은 임상으로 갈까라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떠한 기술은 딱 그냥 한 달 뭐 1년 만으로 딱 하고 반짝해서 탄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바이오 의약품 다양한 이제 바이오 의약품 모달리티 개발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기사나 뭐 뉴스를 통해서 봤을 텐데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크리스퍼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러한 기술도 이제 그 바이오 의약품으로 무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mRNA 백신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위해서 쓰였지만 사실은 이제 그 모더나 같은 회사가 암 백신을 개발하려고 그 연구했던 기술입니다. 암세포도 우리 몸에서는 비정상 세포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는 이제 활발하게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세포가 암세포는 워낙 똑똑한 세포라서 그 우리 면역 체계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계가 더 이상 그 암세포를 암세포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제 암세포를 죽이지 않게 돼서 암으로 이제 발전하는 건데 그 암과 면역과의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암 백신을 개발하려고 했던 기술이기도 해요. 암이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항원을 우리가 mRNA에 담아서 우리가 면역을 이제 우리가 접종을 받으면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뭐 그러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 사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마약이 복용을 했을 때 뇌에 있는 도파민 분비 그런 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비돼서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혹시 맞나요? 계속 질문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분비 세포를 만약에 없애고 나서 새로운 그런 바이오 의약품으로 다시 그걸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다른 중독도 혹시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혹시 다 그 펜타닐 영상 보셨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마약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 그 바이오 의약품은 그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질병 그 종류의 어떤 제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질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기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개의 그 바이오 의약품 모달리티를 적용시키거나 그 기술을 적용시켜서 그 질환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 의약품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마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약을 먹으면 마약을 이제 그 복용하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중독이잖아요. 그게 우리 그 세포는 그 마약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용량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과 같은 물질이 우리를 좀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그 기분 좀 찰나의 그 순간에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독이라는 그러한 그 증상 그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자적 기전이 무엇인지 그 중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떠한 분자적 기전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것인지 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중독이라는 그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그 분자적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치료제 그 표적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걸 타깃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그 뭐 바이오 의약품이든 뭐 저분자 의약품이든 그런 의약품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중독과 그리고 그 내성에 의한 내성 그리고 이제 우리 중독 이제 마약을 이제 복용을 끊으면 또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뭐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마약을 오남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종훈 디자이너가 수상한 알약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알약의 필과 이모지의 이모지를 결합해 디자인한 피모지라는 알약이 있잖아요. 장기들의 모양을 메타포로 알약의 형태에 적용시킴으로써 자신이 먹는 약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 그 약 있잖아요. 이 약이 왜 상용화가 되고 있지 않은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알약의 모양만 보고 아까 제가 지금 학생이 보여준 그림을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폐 모양의 혹은 신장 모양의 그런 알약을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알약을 보고 나서 이건 신장에 쓰인 약이구나라는 그런 컨셉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게 뭐냐면 저분자 의약품 있잖아요. 저분자 의약품과 다르게 그 바이오 의약품은 우리 바이오 그 생체 물질을 원료로 쓰다 보니까 사실 알약 형태로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이 바로 주사제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고기 먹잖아요. 고기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단백질. 그 단백질 고기 먹으면 위에서 소화돼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단백질 의약품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 유전자 제조와 의약품을 그 단백질 의약품 혹은 항체도 제가 면역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약으로 먹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위에서 다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체 물질이 바로 그 소화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분들이 그래서 mRNA 백신도 알약으로 먹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사 맞았잖아요. 다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약 개발 중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제 개발이거든요. 우리 그 복용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환자들이 약을 처방해요. 그럼 환자들이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잖아요. 환자들이 잘 수능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우리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주사 맞는 것보다 그냥 알약으로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경구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 의약품이 단백질 제형이 많지만 그게 어떤 특수한 보호막에 쌓여서 우리가 경구로 먹을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설명했던 항체 치료제 있죠, 여러분들. 그런 뭐 혈액암, 유방암, 흑색종 이런 암 환자분들이 다 병원에 가서 그 항암제를 맞는데 다 주사 맞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경구용으로 여러 항암제가 개발될 수 있다면 그 암 환자들의 그 삶의 질도 크게 향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의약품 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피모지라는 컨셉이 아직은 이제 활용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mRNA 백신 설명해 주실 때 네. 그 항체가 항원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결합해 가지고 우리 소형체와 결합을 못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알기로는 항체는 그냥 항원을 파괴하는 역할만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항체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네,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체는 여러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mRNA 백신의 그 항체의 기능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와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항체를 중화 항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독성 혹은 그런 감염된 거를 중화해 준다 해서 중화 항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항체의 기능이 뭐냐면 항체가 예를 들어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 세균도 항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항체가 결합을 해요. 보통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 포식 세포가 있거든요. 세포를 먹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한테 알리는 거예요. 아, 여기 이상한 거 들어왔어. 여기 외부 물질이 있으니까 너 빨리 와서 얘 먹어 치워. 라는 신호를 항체가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래그 개념인 거예요. 여기 깃발을 이제 항체가 깃발 형식처럼 깃발의 기능처럼 그 항원에 꽂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포를 먹는 세포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바로 옵소닌이라고 하는데 그 옵소닌 기능을 하는 것도 항체의 하나의 그 기능이고요. 항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mRNA 백신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중화 항체로서의 기능이죠.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간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우리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즉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제 진로가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근육 이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증받은 장기 또는 인대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해서 정말 그 물리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그 바이오 의약품을 소개하면서 현재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이름으로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제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조직, 뭐 근육 조직, 근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근육 그 조직공학제제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당연히 그 이제 물리치료 부분, 이제 근골격계 부분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뜨는 이유가 어떤 특정 병에 대응하는 가이드 RNA의 염기 배열만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해서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이드 RNA의 염기 배열을 바꾸는 인위적인 방법 중 어떤 것이 있나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제가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 설명할 때 그 동그란 유전자에 들어가는 그 유전자 서열만 바꿔주면 그 가능성이 무한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은 아까 가이드 RN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유전자를 자르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 말 그대로 가이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를 자르는 효소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로 그 가이드 RNA에 그러니까 끌고 가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효소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효소를 가이드하는 RNA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RNA를 우리가 가이드 RNA를 다른 서열을 만들므로써 유전자 가위가 여기를 자르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중간을 자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왼쪽을 자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 RNA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험관에서도 합성할 수 있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타깃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의 위치와 그 유전자 서열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빠르게 그 가이드 RNA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유전자 가위가 유전자를 자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강연하실 때 스파이크 단백질을 mRNA 백신에 넣었는데 그때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를 알아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떤 원리를 적용해야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유전 정보라는 거는 유전 정보의 실체가 뭘까요? 여러분들 유전자, 뭐 유전 정보, DNA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유전 정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애플, 사과 있죠. 그러면은 그 사과라는 단어가 그 애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APPLE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즉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알파벳이 조합된 게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도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ATCG라는 그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ATCG라는 그 네 개가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 또 길이도 마구잡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개로 조합할 수가 있겠고요. 뭐 100개, 200개, 300개, 1000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전자마다 다 길이가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그 정보의 실체는 바로 그 ATCG라는 그 염기라고 하는데 그 염기의 서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염기 서열을 알면은 그 유전 정보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체가 있겠죠.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유전 정보가 있을 텐데 현재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서 그 유전 정보를 읽는 거,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그 우리 몸으로 우리 세포로 들어가는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스파이크 프로틴의 그 유전 정보를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읽어서 이거를 바로 mRNA에 담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mRNA가 유전 정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할 텐데 이때 AI 기술을 사용하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도 AI 기술을 사용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데 기술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매우 아주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AI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 A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알파폴드라는, 지금 떠오른 거는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쵸, 알파폴드. 혹시 알파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파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세돌 생각나죠? 그쵸? 바로 그 이제 AI 회사가 그 바둑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바로 이세돌 선수와 격돌을 해서 이게 이겼잖아요, AI가.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데 바로 그 회사가 만든 그 단백질 구조 예측 프로그램이 바로 알파폴드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이러한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바이오 사이언스에,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의과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단백질은 여러분들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미노산 우리가 1차 서열 예를 들어 뭐 알라닌, 뭐 글라이신 이렇게 1차 서열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왜냐면 3차원적으로 그 단백질이 어떻게 접힐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3차원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단백질은 바로 3차 구조 형태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이 1차 서열만 알고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실마리가 바로 그 AI에서 나온 거고, 그 알파고를 이제 개발한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이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서열만 넣어주면 그 단백질 구조가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AI가 그런 단백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예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서 우리가 단백질 구조 정보를 알고 단백질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그런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 개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러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질병에서 그 질병을 유발한다,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연관, 어소시에이션 연관을 아는 건 쉽지만 어떤 결과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있어요. 유전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유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 유전병을 유발하는지 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도 바로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AI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듯이 바로 그 신약 개발, 의학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